학점 인정형 합격자 예비학교가 있어. 무조건 들어야 돼. 학생인데 우리 과에 합격한 애들 무조건 의무다. 아니면 불이익이 있다. 저것 때문에 800만 원 날린 애도 있고, 장학금이 자기의 스펙이 된다는 거야. 나 국가장학금, 와, 무조건 그동안 세금을 내오셨단 말이야. 그거 다시 회수해야지. 신부모님의 그 지분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조별과제에서 진상 취급을 안 받으려면은 안녕하십니까, 흑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업처럼 학생들에게 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이 수강하신다면 다소 어색할 수 있는데 이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내 제자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수시 합격한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뭘 할지 몰라. 왜냐면 12년 동안 항상 뭔가 해야 되는 압박 속에 살아오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일종의 번아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허함일 수도 있고 그냥 넋놓고 시간을 보내는 거지. 기껏해야 헬스장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집에 앉아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어이없게 킥복싱을 배우러 다닌다거나 뭐 사실 그런 것들 뭐 공부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보는 것이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다들 지금 시간 보내는 애들은 알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루에 몇 퍼센트 채우지도 못해. 남는 시간이 너무 많지. 근데 생각보다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시간은 아니야. 수시에 합격했으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것은 이제 수능 끝나고 좀 쉬어야 될 너희들한테 뭔가 또 할 일을, 과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너희들이 시간을 보낼 텐데 그 시간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윤택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이 겨울에 해둬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사실은 있다는 거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모아놓은 자료이고, 여기 보면은 얼마 안 돼 양이. 하지만 여기 빨간색 4개는 굉장히 중요해. 꼭 해놔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인데 내 제자들의 경우에는 수시 합격한 애들한테 연락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파란 거 2개, 이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부모님의 의사가 다르다거나 본인의 의사가 다르다면 뭐 내가 강요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 초록색과 노란색은 뭐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긴 한데 뭐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수시 합격 발표가 났어.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합격 발표를 들었으니까 이제 대학에 가는구나. 당연한 거지. 실제로 수시 합격 발표를 받고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매년 사고가 나. 그래서 자기의 합격을 확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합격 발표를 들었던 건 대학들의 청약이고 수험생이 그것을 승낙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학들은 너 오늘 우리 학교 안 올 거야? 하면서 합격을 취소시킬 수가 있는 거지. 즉 등록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다. 등록 절차는 다 알겠지만은 등록 예치금 입금 방식이 전통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했으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돈을 입금을 해야 실제로 내 등록 의사가 있으니 다른 사람 뽑지 마, 내가 들어갈 거야, 그 의사가 표시가 되는 거지. 또 하나의 방식은 최근에 등록 예치금 입금 방식에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등록 의사 확인이라는 버튼만 클릭을 하면 돈은 나중에 내더라도 내가 등록할 것이 확실하니 다른 사람 뽑지 마라를 홈페이지상 버튼 하나로 끝낼 수가 있는 거지. 이 타대 합격 발표랑 추가 합격 발표라는 것도 또 중요해. 예를 들면은 수시가 6개인데 내가 학종이나 논술이나 교과나 분산해서 지원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를 합격을 했다고 해서 또 그게 만족스럽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다른 거 불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 합격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추가 합격한 다른 학교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장학금이나 여러 제도에 있어서 내가 어느 대학에 등록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하나 합격했다고 해서 그 학교가 만족스럽다고 해서 다른 학교의 추가 합격을 확인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남은 추가 합격을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 모니터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미 하나를 합격해서 자기는 수시 합격자지만 수시 불합격자처럼 이미 최초합에서 불합격 처리를 받고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자세로 나머지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영상 다음에 들어있는 영상에서 수시 불합격자 준비사항이 있어. 거기서 보면은 수시 불합격자 애들이 추가 합격을 기다려야 하는 그 절차가 나와 있는데 그 유의사항을 꼭 따라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수시 합격자들 이중 등록 조심해야 된다. 다들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계속 알려줬을 거야. 둘 다 부정 지원이 돼버려. 내가 이중 등록을 하게 되면 두 개가 모두 떨어진다. 큰일 나는 거지. 자, 선포기 흐등록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내가 이미 수시 합격을 하나 했어. 그런데 다음에 추가 합격이 하나 더 들어왔어. 그렇다면 나는 두 개를 합격한 것이고 어느 대학에 등록을 할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두 번째 추가 합격한 학교가 더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에 학교를 등록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포기를 해야 돼. 등록 의사를. 근데 등록 의사를 포기하는 것은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해. 내가 앞에 합격한 학교에 대해서 등록 의사를 포기하고 아직 등록 예치금은 반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기된 거야. 그 다음 학교에 등록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뭐다? 포기가 먼저. 그 다음에 등록이 나중. 이중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해야 돼. 먼저 내가 들어가서 등록 포기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지. 그러면은 등록이 포기되었다라는 확인 메시지가 뜰 거야. 캡처해놔야 돼. 그 다음에 등록 예치금 환불 요청을 했을 거야. 그러면은 그 환불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환불된 그 은행 계좌 그 내역이 캡처가 됐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선 포기한 학교들에 대해서 포기한 게 확실하다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학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해. 내가 선 포기한 학교에서 내가 등록 포기 절차의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것이 행정착오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중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럼 대학이랑 소송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한 가을쯤 돼.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증거 확보 꼭 중요하다. 그 다음 복수 합격 시 조심. 내가 추가 합격이 돼서 복수 합격이 됐어. 이때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은 합격을 한다면 추가 합격 기간인데 추가 합격이 되게 되면 그 기간이 왕쇼시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추가 합격을 했으면 등록 예치금을 오늘 입금하거나 빨라야 내일 오전이야. 아니면 등록 의사 버튼을 4시간 이내에 클릭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민첩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 영화 2편 보고 나면 이거 지나가. 그래서 추가 합격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추가 합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하지 말고 자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봐야 돼. 나중에 수시 불합격자 영상을 내가 참조하라고 했는데 거기도 나오겠지만 저 예비번호 105번인데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가 추합이 58번까지 돈 적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특정 대학교에서 특정 학과에서 100몇 번 돌 수도 있어. 1번도 안 돌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놀 시간 3월까지 엄청 많은데 그 놀 시간 많은데 굳이 지금 이거 며칠 남지도 않았어. 추가 합격 기간. 이동안 넷플릭스 보느라고 킥복싱 수업 듣느라고 그 다음에 뭐 성형수술 상담 받는다고 그러느라고 시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들이 남아있다. 이거 꼭 명심하고 바로 모니터링 하다가 합격하면 엄마랑 아빠랑 카톡해서 바로 결정해서 둘 중에 하나 딱 선택을 해야 돼. 적어도 반나절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점 명심하고 핵심은 뭐다? 자기가 최초합을 한 학교가 있고 추가 합격을 한 학교가 있다면 그 두 학교 모두 합격 발표 화면에서 각종 안내가 링크되어 있어. 그거에서 출발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추가 합격을 모니터링 하기로 내 영상을 듣고 결심을 한 애들이 있다면 반드시 최초합한 건 잊어버리고 수시 불합격자가 추가 합격을 기다리듯 그 관련 영상을 참조해서 자,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학사 인트로라고 흔히 속어로 표현이 되지. 수시 합격한 애들은 예비 학교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수시 합격자가 정시 끝나고 등록할 때까지 2달 반이 남아있는데 그동안 헛시간 보내는 걸 대학들은 너무 싫어하거든.
그래서 합격자 예비학교 등이 진행이 되는데 합격자 예비학교라는 것은 공식 명칭은 아니야. 통칭이지. 학교마다 이 합격자 예비학교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은 다 달라. 이 역시 자기 합격 발표 화면에서 관련된 링크 정보로 확인을 하면 모두 다 알려면 알 수 있는 정보들이야. 이 합격자 예비학교에 대해서 크게 보면 학점 인정형, 기초학력형, 정부 지원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 이거 이번 겨울에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거나 안 해도 되거나 이거를 정하고 진행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대학 생활에 중요한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면 먼저 학점 인정형은 수시 합격자들이 이번 겨울에 입학하기 전에 관련 커리큘럼 요즘엔 대부분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으로 해결을 해주지 학교들이 인정을 학점을 준다. 수료만 해도 인정학점을 주거나 아니면 약간의 테스트를 보면 인정학점 주겠다. 이런 학점 인정형 합격자 예비학교가 있어. 무조건 들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만약에 3학점이든 2학점이든 하나 또는 두 개를 미리 따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따야 될 학점이 정해져 있거든. 그거 놓치면은 보통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제때 졸업 못하고 한 학교 밀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게 나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학교 생활하다 보면 4년 동안 삐끗할 일이 없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 스펙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특히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하다가 복학이 잘못 준비돼 가지고 뻐그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학점 중에 일부를 해결해낼 수 있다면 4년 전체뿐만 아니라 한 학기에서 내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지. 내가 한 학기에 들어야 될 학점 수가 적다는 것은 과목 수가 적다는 걸 의미해. 그럼 뭐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보는 과목이 적다는 얘기가 돼.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누구는 국영수 내신을 보는데 나는 그 똑같은 시험 기간에 국영만 내신을 본다고 쳐보자. 그럼 얼마나 내신 따기가 편하겠어. 마찬가지로 이 평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정학점으로 학점을 하나라도 더 따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학점 관리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지. 학점 관리에. 여기서 평점은 뭐냐면은 내 점수야. 내신 같은 거고 학점은 뭐냐면은 내가 3학점짜리 들었다. 그럼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학점의 3학점을 이미 이수를 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졸업할 때까지 105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5학점을 미리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다면 4년 동안 내가 대학교의 어떤 평점이나 내신과 상관없이 많은 것을 추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평점 관리, 학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겨울에 어영부영 시간 보내지 말고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초학력형이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그래. 기초학력형이라는 것은 인정학점을 주지 않고 우리 과에서는 필요한 학문이 뭐거든? 예를 들면 공대면 공업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과의 경우에는 이건 문과니까 다 포함되는 거지만 글쓰기의 기초라든지 아니면은 철학과나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자 능력이라든지 학교마다 기초학력에 필요한 기초 과목이 정해져 있어. 그거를 들어. 근데 우리 인정학점 안 줄 거야. 이런 것이 기초학력형이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정학점 주는 것보다는 부하가 좀 적게 걸리긴 하지만 솔직히 나는 비추야. 왜냐면 인정학점도 안 줘. 그래도 미리 공부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놀고 충분히 뇌를 쉰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훨씬 나. 인정학점 줄 거 아니면은 비추다. 그런데 일부 수시뽀록 수험생이 있지? 이 수시뽀록 수험생은 뭐냐면은 내가 수시를 합격을 했는데 솔직히 정시로 이 학교 절대 못 온다 나는. 이런 애들이 있어. 좋게 말하면은 수시뽀록이 아니라 수시 대박인 거지.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서 정시로 들어온 애들한테 기초학력이 많이 딸려서 학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런 걸 대비했을 때는 사실은 나는 놀 필요 없으니까 정시로 들어온 내 과에서 같이 공부할 애들만큼의 기초학력을 쌓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원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AI, 뭐
IT 이쪽 관련돼서 정부가 이쪽 관련된 학문은 좀 대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해서 대학들이랑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료증을 주거나 그다음 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마일리지라는 건 뭐냐면 대학생활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여 활동들 중에 마일리지가 몇 점씩 정해져 있어. 그것들이 쌓으면 나중에 장학금 신청할 때 우선권을 주는 거야. 굉장히 좋은 거지. 그다음에 기숙사 우선 선발. 정부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너 이거 수료했니? 그러면 기숙사 선발을 할 때 보통은 랜덤을 돌리는데 거기에 우선 선발 가산점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강추. 근데 정부가 추천할 뿐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혜택이 없다. 대학 가서 해도 충분하니까 놀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자기가 합격한 학교에 예비학교 중에 정부 지원형이 있다면 그 혜택이 뭔지를 확인하고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 외에 행사들이 또 있어. 수시 합격 후 문자가 많이 날라와. 여기 참여해라. 이런 거 있다. 신입생은 필참이다. 뭐 이런 게 많이 날라와. 이때 중요한 거는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질문이 수험생들한테 제자들한테 많이 날라오는데 참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결정을 할 때 이 내용이 도움이 돼요 말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와.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 주체자가 누구냐가 중요해. 자, 문자가 날라왔어. 근데 주체자가 학교야. 무조건 참여를 해야 돼. 보통은 장학금 제도랄지 학사 운영 제도랄지 아니면은 신입생들이 진행해야 될 사전 절차라든지 입학 전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너네들이 온라인상으로 그 학교 선배들이랑 어떻게 사귀게 돼서 전달받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 매년 바뀌는 정책이니까 학교가 알지 2학년 선배들이 아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반드시 필참을 해야 되고 학생회가 하는 게 있어. 이 학생회가 하는 게 문제인데 솔직히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굉장히 심했어. 우리 학생인데 우리 과에 합격한 애들 무조건 의무다. 아니면 불이익이 있다. 무조건 참여해라. 근데 요즘에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꽤 많아. 학교별로 대학의 레벨의 높낮이랑 상관없이 학교가 꽉꽉 뭉친 학교들이 있고 약간 프리한 학교들이 있고 그런데 학교별로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합격한 학교에 학생회 주체로 연락이 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의무다 필참이다 날라올 건데 노 땡큐 안 가도 돼. 절대 가지 마. 왜냐하면 학생회가 주도하는 것은 실제로 너희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그 과의 선배들은 너네들한테 관심이 없어. 지금 도서관에 있지? 신입생 누구지? 궁금해. 우리 만나볼까? 이런 애들은 없단 말이지. 쟤들 다 아웃사이더야. 왜냐? 내가 알아. 선생님이 법대를 나왔는데 내가 저걸 했어. 선배들 들어오면 후배들 들어오면 불러다가 술 사주고 야 내가 선배인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판검사가 못되고 강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회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학교가 운영하는 건데 교학과나 학과 사무실 주최자로 연락이 오는 거 있어. 이거는 저 뒤에 교학과나 학과 사무실 주최 뒤에 학생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학교가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판단 못해. 내 제자들은 내가 직접 설명을 해주지만 우리는 온라인 사제지간이니까 내가 직접 전화번호로 연락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또는 대학생활 3학년 이상의 사촌 언니나 형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 야 이거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시간 낭비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나 듣고 와. 아니야 야 이거 참여하면 되게 도움돼. 편해. 너 이거 나중에 안 해놓으면 수강 신청할 때 좀 골 때려.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문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최자랑 상관없이 발신자 이게 흔히 말하는 피싱이다. 도대체 합격자 명단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 대학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키르기스탄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최근에는 피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국내 발신처럼 나온 거지. 문자에 표기된 발신자가 학교일 수도 있고 교학과나 학과 사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싱인 경우가 있어. 첫째, 내용이 포교인 경우, 종교 포교인 경우. 선생님은 사실 카톨릭 신자인데 이거는 카톨릭이나 기독교에 관련돼서도 나쁜 게 날아와. 진짜로 기독교나 카톨릭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 안 날려. 근데 사실은 그런 메이저 종교보다는 이 영상을 수강하는 사람들의 종교를 몰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좀 약간 이상한 종교에서 많이 보내. 그다음 피싱.
우리 학생인데, 여기 계좌번호인데 학생회비를 미리 내야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할 수 있다. 구라야. 이런 거 믿지 말고. 그다음에 교재 판매. 너 대학생 될 거잖아. 사실 그러면은 토익이 중요하거든. 우리 토익 교재 원래 16만 8천 원인데 지금 신입생들을 위해서 4만 2천 원에 판매. 노 땡큐. 교재 없어서 영어 공부 못하는 애 있지도 않지만 또 교재를 미리 살 필요도 없어. 보통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대학에서 운영을 해주거든. 그런 어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럼 거기서 교재가 저렴하게 판매되거나 아니면 온라인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많아. 저거 다 사설 영업자들일 뿐이야. 학교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다음 스펙 홍보. 너 대학교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스펙이 필요해. 그런 거 해야만 넌 나중에 대학 갈 때, 취업할 때 유리하거든. 그런데 그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있어. 그거 대학 아니야. 그냥 사교육이야. 대학생들의 사교육. 이런 거 필요한데 우리가 대학교 이런 거 쫙 관리를 해줄게. 그러니까 돈 얼마 내? 노 땡큐. 필요 없어. 대학 가면은 다 안내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사교육 후기. 너 수시 합격했지? 너 우리 후기 써줘. 우리 학원에. 웃기지 않니? 너네 여태까지 학원 다닐 때 그 학원 가면은 후기가 딱 붙어 있잖아. 그럼 그게 다 그 학원 다녀서 합격하는 줄 알잖아. 아니야. 저 돈 주고 산 거야. 절대로 저기다가 돈 몇 푼 받고 자기 합격 후기를 팔지 말아라. 예를 들면 선생님 사이트에 보면은 합격 후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한 푼도 안 줬어. 왜냐면 돈을 주는 순간 애들이 솔직히 못 쓰거든. 근데 그러면 많이 안 싸요. 근데 저런 대치동 학원이라고 뭐 이렇게 내가 확정하고 싶진 않아. 대치동뿐만 아니라 어느 학원에서도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수시 합격자 명단을 구해서. 역시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무슨 대학생 신입생 설문조사 이런 거 많이 날라와. 그 다음에 소재가 뭐든지 간에 개인정보를 입력해라. 이거 링크 입력해서. 그래야 우리가 너네 신입생을 받을 준비를 하겠다. 이거 학교 아니야. 학교라고 해서 날라오는 거지만 믿지 마. 만약에 진짜 학교 중에서도 개념 없는 학교들은 정말로 링크 걸어서 문자나 카톡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안 돼. 하지 마. 그냥 자기가 직접 클릭해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교 서버나 커뮤니티가 다 돼 있어. 입학처 홈페이지 말고 거기에 클릭할 수 있어. 얼마든지 거기다가 개인정보 입력할 수 있고 거기다 설문조사 할 수 있는데 왜 문자에서 링크하냐 들어가는 거지. 저것 때문에 800만 원 날린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원서 쓸 때 보호자 전화번호 입력하잖아. 거기로 수도 없이 많은 스팸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고. 대학들은 너네들한테 카톡이나 이메일을 보내서 링크를 걸어서 개인정보나 설문조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설문조사나 개인정보 입력 링크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놓지 반드시 그 링크를 클릭해야만 해서 하도록 운영하진 않는다는 거지. 이 점 꼭 명심하고 수시 합격했으면 날라오는 그 수많은 안내 문자들과 이메일들을 잘 걸러서 적용하기 바란다. 이제 장학금 나왔지. 장학금. 사실 장학금은 고등학교 때는 좀 생소한 거야. 그래서 장학금이 나랑 관련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못하는 일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장학금은 국가 사설 장학금, 교회 장학금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너 지금 따지지 마. 그런 것들은 대학 가서 선별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수시 합격생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가 해당되는 장학금은 무조건 다 신청하는 거야. 보통 장학금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이기도 하지. 부모님에 대한 효도. 내가 장학금을 타면 부모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시니까. 그런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 장학금 따면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부모님한테 받는 돈은 받는 돈대로. 둘 다 챙기지. 그건 뭐 너네 선택이고. 하지만 이런 거 다 떠나서 장학금이 자기의 스펙이 된다는 거야. 나중에 취업을 하든, 나중에 대학원을 가든, 교환학생을 가든, 유학을 가든. 그게 다 자기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은 자기가 자격만 낸다면 반드시 따먹어야 된다. 착즙해야 된다. 자, 보통 이 시기에 너네들은 장학금이 자기랑 관련된 거를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귀찮아.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해. 설마? 이러면서 찾지도 않는 거지. 근데 너네 지금 공허하잖아. 12년 동안 꼭 뭘 해야 되는 그런 압박 속에 살아오다가 이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허무하잖아. 이럴 때
생산적인 게 있다면 그거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것들 좋아. 그동안 못하던 것들 하는 거 좋아. 하지만 그거 하루에 20%도 시간 못 써.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남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해 놓음으로써 자기의 스펙을 마련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스펙이라는 것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나중 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3학년, 4학년 때가 훨씬 더 중요하고 1학년 때 해놓을 수 있는 스펙은 한정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학금이다. 대학에 가게 되면은 뭐 학교에서 안내도 하고 너희들도 스스로 검색할 능력이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이제 선생님이 안내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입학우수 장학금을 볼까? 수시 합격자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어. 대학마다 성적 영역과 기준이 다 달라. 무슨 얘기냐면 대학에서 우리는 논술 합격자 중에 수능 성적을 보고 주겠다. 우리는 무슨 학종 합격자 중에 특정 과목의 점수가 높은 애한테 주겠다. 이렇게 기준이 막 다 달라. 그거를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자동으로 이거는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너 입학우수 장학금 됐다. 신청해라.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저 입학우수 장학금 신청할래요 라고 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 고려 대상으로 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자동과 신청 중에서 자동의 유형이 훨씬 더 많아. 어쨌든 합격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크게 다 확인할 수 있게 자기가 막 구석구석 들어가서 볼 필요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도 내가 예를 들면 추가 합격 논술이든 면접이든 점수가 부족해서 추가 합격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수능 성적이나 내가 갖고 있는 특정 과목의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을 수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추가 합격자도 차별 없이 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 와, 무조건 신청해야지. 국가장학금이랑 7번의 기업재단 장학금이 모든 장학금은 어차피 다 스펙이 되지만 이 두 개가 더 큰 스펙이 돼.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하고 국가장학금은 솔직히 말하면 이과 애들한테 좀 더 기회가 많지만 문과도 기회가 있다. 1차 신청 기간이 지금이야. 그러니까 검색을 선생님이 이거 말했잖아. 지금 해야 될 것들만 알려주고 있다고. 2차 신청하게 되면은 이거 입학 후에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일단 내가 등록금 다 내. 그 다음에 입학 후에 환불받는 거야. 얼마나 복잡하냐. 티어도 많이 빠질 거고. 하지만 1차 신청하게 되면 처음부터 등록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국가장학금은 무조건 어떤 특정 분야의 우수한 면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가난하다라는 것도 어필해야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요것 때문에 장학금 신청하는 걸 자존심 상해하는 애들 많아. 근데 내가 집에서 실크로 똥 닦는다. 이 정도 아닌 한 소득 구간은 일단 산정을 해놔야 돼.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소득 구간 산정을 해서 굉장히 가난한 애들만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 그 정도의 소득 수준에도 적용되는 장학금이 얼마든지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산정해 두고 꼭 국가장학금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두고두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다음 지역인재 장학금. 이 지역인재 장학금은 쉽게 말하면 중복 수혜 때문에 내가 권하는 거야. 다른 장학금에 해당이 되더라도 지역인재 장학금 선정이 되면 이거 또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당연히 광역시 안 되지. 왜냐면 지역인재가 아니잖아. 그래서 본인 거주의 시군구 치고 플러스 장학재단 4글자 치고 크롬에 돌려. 그러면 엄청 나와. 그래서 이 지역인재 장학금을 받게 되면은 장학금 제도도 있지만 장학관,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가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시군구 또는 그 시군구가 소속된 도에서 운영하는 그 학사가 있어. 서울에. 그러면 자기가 그 학사에 들어가서 저 비용으로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럴 때 얼마나 좋니? 이것도 같이 한꺼번에 알아보는 거야. 이 지역인재 장학금은 너희 부모님들이 너네가 소속된 시군구에 그동안 세금을 내오셨단 말이야. 그거 다시 회수해야지. 세상에서 세금만큼 억울한 게 어딨니? 그거 다시 돌려받아야지. 꼭 신청하도록 하고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그 다음에 이공계 우수 장학금이 있어. 이공계 우수 장학금. 이거는 문과한테 해당되지 않아. 보통 뭐 문과 출신으로서 나는 열받지만
사실은 이공계 출신들이 국가의 발전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그래서 이공계들에 대해서 더 치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름도 멋있어. 이공계 우수장학금은 범주 이름이고 사실은 국가우수장학금이라고 불러. 와, 국가우수 얼마나 좋니? 이건 더 좋아. 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빠짐없이 다 확인할 수 있어. 이 이공계 우수장학금은 하나의 카테고리의 이름이고 이 밑에 여러 조건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거든. 장학금 이름이. 여기서 확인해서 자기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다른 장학금과 달리 이거는 좀 까다로워. 무슨 얘기냐? 수학, 과학 일장들. 내가 수학, 과학이 수능 기준으로 하든 논술 기준으로 하든 고등학교 때 비교과 활동 기준으로 하든 흔히 일장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런 애들이 받는 건데 혹시 이거 듣는 애들 중에서 수학과 일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일장이 정말 국가 탑급이라는 건 아니야. 국가 우수장학금이라고 해서 국가 탑급이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한테도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펙도 스펙이지만 굉장히 영예로운 거고 그 다음에 장학금의 크기도 굉장히 크니까 꼭 신청해 보기 바란다. 혜택이 된다면. 그 다음에 기업재단 장학금. 이거는 뭐 삼성, 한화, 뭐 롯데, LG 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아. 그러고 보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종류도 많고 개수도 많아. 여기서 최고 스펙이라는 것은 최고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이 장학금 대상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업재단 장학금이 나중에 너희들이 외국에 갈 때, 취업을 할 때, 교환학생 갈 때, 전부 다 대학원 갈 때, 전부 다 스펙으로 작용하는데 그 약발이 제일 잘 받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요거는 놓치지 말고 자기가 해당되면 꼭 하기 바라고, 이 기업재단 장학금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장학생 캠프 선정이 되면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열어주고 해외 탐방, 해외 여행 플러스 어학연수 플러스 교환학생 여기 다 포함돼. 그다음 취업 멘토링. 2학년 말 빠르면 3학년 초부터 너 취업 어느 쪽으로 하고 싶니 하고 그 멘토링까지 장학재단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니. 그리고 솔직히 내가 삼성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닌데 삼성 장학금 신청하면 나중에 뭐 LG 들어갈 때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멍청한 애들도 굉장히 많아. 제자들 얘기해 보면. 안 그래. 어느 기업이든 타 기업에서 스펙이 돼. 그러니까 꼭 명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 맞춤형 장학금. 경찰, 소방, 교직, 소상공, 농업 등이야. 등. 앞에 나온 건 예시일 뿐이고 등이야. 부모님이 사회에 기여하신 거야. 경찰, 소방, 여기 군인은 빠져 있는데 군인도 해당이 돼. 당연히 사회안전, 교직, 어떤 사회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의 미래적 발전이지. 소상공 농업, 이거는 사회에 기여 안 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야. 절대 아니야. 소상공 농업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 사회 경제에 기여하신 부모님의 그 지분을 돌려주겠다. 챙겨 먹어지 당연히.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수험생이 혹시 검색을 한다고 이렇게 잘 찾게 되는 상황은 아니고 제일 확실한 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돼. 엄마 아빠가 만약에 맞벌이 하신다. 그럼 확률이 더 높아지지. 왜냐하면 소속 직장이 2개니까. 물어봐야 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자영업이라 하시더라도 관련 협회가 있어. 그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서 직장에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이 나와. 그럼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직장에서 공문으로 다 내려오니까 너네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거고 장학금 중에 가장 경쟁률이 낮아. 얼마나 좋니? 자, 이거 꼭 명심하고. 장학금은 솔직히 한 10년 전만 해도 장학금 따먹는 애들은 열심히 발품하는 애들이었어. 정말 구글링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검색에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통해서 소개도 받고 이런 게 좀 필요했었는데 요즘은 아니야. 요즘은 국가장학금, 교회장학금 이런 것들은 한국장학재단, 드림스폰 2개 보면 98% 정도 커버한다고 하더라고. 뭐 나머지 2% 정도도 자기가 어디 가서 찾고 싶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내장학금은 각 대학, 너네가 합격한 대학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완전 잘 안내돼 있고 찾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검색하는데 한 2, 30분 걸리냐? 야, 2, 30분 지금 시간 없니 너네? 하지만 이거 선정이 되면 너네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토익 사설 학원에 막 수십만 원씩 바치고 무슨 자격증 시험 보고 하는 거에 비해서 8배에서 20배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 스펙으로 작용한다는 거 꼭 명심을 해라잉.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마지막은 아니고 빨간색의 마지막이지. IT 역량 숙련도. 이 IT 숙련 높이기는 쉽게 말하면 4번부터 볼까? 역량이 부족하면, 여기 IT 관련 역량이 부족하면 그냥 대학에서 장애인 취급을 받아. 일단 대표적으로 자기 스스로 개인 과제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누가 6필로 써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전공에 따라서는 너네가 컨트롤 C, 컨트롤 V, 인공지능 이런 거 사용 안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6필로, 6필로 직접 써라. 이렇게 제출해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 과제는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거나 아니면은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발표 수업을 하거나 뭐 그런 식이거든. 어쨌든 그걸 만들 때 너네가 숙련이 떨어지면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게 돼. 그럼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면 대학에서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하나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면은 자기가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적어지게 되니까 일단 학점, 즉 평점이 무너져. 또 다른 스펙, 자기가 전공 공부만 해서 졸업한다고 해서 나중에 취업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 결국은 자기 전공 외에 또는 전공 관련된 추가적인 개인 스펙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전혀 안 나는 거지. 그런데 개인 과제에 대한 그 시간을 투자를 할 때 자기가 IT 역량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걸리는 시간 차이는 전혀 과장 없이 1시간 대 24시간이라고 보면 돼. 정말로. 동그라미 5분 볼까? 단축키까지 자유자재로 다뤄야 된다. 나 이렇게 이거를 지금 겨울 중에 너네가 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표현이 단축키까지 자유자재로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단축키만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축키까지 자유자재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특정 과제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루는, 만지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내는 훈련까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거 돈 안 들여도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아. 이런 거 올려놓은 사람들이. 그리고 돈이 다이가 많다. 그럼 돈 내고 학원을 다녀도 되고 인강을 들어도 돼. 굉장히 많아. 이거. 그리고 내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 숙련자 수준, 그 다음에 기본 수준, 어느 수준까지 목표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투자하는 시간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역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자면, 조별 과제에서 진상 취급을 받아. 너네들 고등학교 때도 조별 과제 해봤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대학 가면 조별 과제가 한 10배 이상 많아지거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수강생이 40명이다. 개인 과제 받으면은 40개를 교수가 검토해야 되는데 40명을 10명씩 만들어 놓으면 조별 과제 4개만 자기가 검토하면 되잖아. 뭐 이런 말 하면 교수님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조별 과제가 너무 많아. 근데 조별 과제에서 고등학교 때도 조별 과제 해봤잖아. 뭐 무임승차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멍청해서 우리 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쟤 때문에 짐이 되고 뭐 굉장히 많지. 그럴 때 그냥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친구니까 불만이 있으면서 짜증내고 가. 근데 대학에서는 장난 아니야. 잘못하면 따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교수한테 가서 저희 조에 제가 들어오는 건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과제를 제출할 때 제출자 목록에서 너네 이름 빼는 경우도 있고 살벌해. 왜냐면 목숨이 달린 거니까 학점은. 그래서 조별과제에서 진상 취급을 안 받으려면은 숙련도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이런 IT 관련된 역량에 대해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들이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해. 근데 과제 결과물을 받아보면 뻔히 드러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한숨을 쉬지. 근데 거기 제출자 이름이 적혀 있잖아. 그럼 교수한테 찍히는 거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그리고 너희들은 과목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한 번씩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 안 그래. 중간고사는 대부분 레포트 대체야. 과제로 바뀌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수행평가는 수행평가고 시험은 꼭 보잖아. 근데 대학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상 시험 자체도 망쳐. 과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IT 역량을 숙련할 때는 단축키까지 자유자재, 그 의미는 결과물을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감각까지 포함하는 건데, 이걸 폰이랑 탭으로 연습하는 애들이 있어. 폰이랑 탭에서는 안드로이드나 뭐 iOS이기 때문에 기능도 축소돼 있고 메모리의 용량의 한계도 있으니까 속도도 늦고 절대 결과물이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으로 하는 것만큼 제대로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데스크탑. 자기가 데스크탑을 안 쓴다, 저희 집은. 그러면 노트북으로 제대로 만들 줄 아는 수준까지 겨울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시간이 오래 걸리냐? 좀 걸리지. 근데 하루에 그냥 한두 시간씩 해서 겨울방학 내에 끝낼 수 있어. 꼭 시도하기 바란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까? 엑셀, 워드 프로세서, 파워포인트. 이 3대장은 다 알지? 이건 생존의 문제야. 대학생이 저걸 못하면 장애인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꾸 이게 장애우들을 폄하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들려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멀쩡한 너네가 멀쩡한 시간과 멀쩡한 능력을 갖췄는데 하드웨어를 갖췄는데 왜 저걸 안 해서 남들에게 자기 기여를 다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대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생존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남들과 다르다 자기를 부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보통 요즘에 파워포인트로 안 만들고 캔바로 주로 만들거든 대학생들도. 여기서 캔바라는 것은 선생님이 무슨 뭐 캔바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캔바류라고 표현을 하자. 캔바나 캔바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들. 자기가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서 파워포인트에 넣는 거지 파워포인트에서 디자인을 하지 않아 보통은. 저게 훨씬 쉽고 빠르기도 하지만 또 결과물 더 예쁘게 나오니까 대학생들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영상 제출 과제도 되게 많아 요즘에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곰믹스, 저것도 내가 곰믹스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실 이 영상을 곰믹스로 하고 있는데 가격만 비싸고 별론 것 같아. 어쨌든 곰믹스 같은 어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션. 사실 자기가 이제 대학교 4학년 1학기 끝날 때쯤에 대학원이나 어떤 취업을 위해서 자기가 스펙을 정리할 때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증빙 자료가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1, 2, 3학년 때 자기가 충분한 기획력이 없어서 필요한 건데도 미처 생각 못하고 준비를 안 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 그런 애들이 80%야. 사실은 20%끼리 경쟁에 불과하지. 80%는 허수전자니까. 근데 이제 노션을 내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노션을 요즘에 대학생들이 많이 쓰더라고. 저걸로 스펙 관리를 하는 거지. 저거 숙련도를 익혀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에브리타임은 이제 자기가 시간표를 짜는, 사실 대학교에서는 시간표를 자기가 짜는데 고등학교 때도 요즘에 무슨 뭐 자유학점제 이런 말이 있지만 대학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시간표도 짜고 시간표 관리도 하지만 그 각자 강좌마다 내가 들을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그 수강 후기나 뭐 굉장히 많아.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걸 다룰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센스의 문제인 거야. 자기가 얼마나 스마트하게 대학생활을 하느냐. 남들보다 좀 빠르게 결정하고 남들보다 수강 청할 때도 저 먼저 클릭을 해서 유리할 수 있느냐. 뭐 다양한 좀 뭐랄까 좀 자기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플렉슬은 이제 필기 앱인데 보통 이제 아이패드 쓰는 애들은 굿노트를 많이 쓰지. 근데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수업 중에 필기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 수업을 수강할 때는 보통 탭을 쓰고, 노트북은 이제 발표 수업을 할 때 탭으로도 할 수 있지만 노트북을 쓰거나 뭐 그렇게 많이 하지.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굿노트를 쓰는 iOS보다는 갤럭시 탭을 권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플렉스리 그 앱이거든. 저거는 솔직히 너네 정도 세대면은 한 20분 만져보면 금방 체득을 해. 왜냐면 필기를 하고 수업 중에 필기 앱 기능 제대로 못 따라서 버벅대고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 다 놓치잖아. 그 다음 또 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또 어떻게 추려가지고 시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과제에 쓸 핵심 요약으로 만들고 뭐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지금 공부해 두면 좋고, 내가 보기에는 동그라미 1번 제외하고 동그라미 2, 3번 하는데 하루면 돼. 정말로 하루면. 너네 세대면 선생님이 만약에 한다면 뭐 선생님은 곰믹스 하나 익힌데만도 한 일주일 걸렸지만 너네는 좀 익숙하잖아. 그리고 1번까지 포함해서 총 기간이 한 2, 3주면은 너네는 다 마스터할 거라고 보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할 것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여행도 가야 되고 친구들 약속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빠지다 보면 솔직히 지금 시작해도 조금 깐당깐당하지. 그래서 입학 전까지 끝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른 어른들도 해주겠지만 기관들은 호환성이 중요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야.
또 그 대학의 어떤 대학이라는 그 기관의 서버를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교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가서 남들이 그냥 클릭 한 번에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클릭 한 번에 다운로드하는 파일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열리는 거. 근데 나 혼자만 그거를 4시간, 5시간씩 붙들어서 뭐 추가 앱을 설치하고 뭐 설정을 바꿔서 그런 고생하기 싫으면 윈도우나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를 써. 맥북이나 아이패드 뭐 이거 듣는 애들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내 제자들 보면 가끔, 많이는 아니고 가끔 카페에서 맥북이나 아이패드를 뭐 하고 있으면 이제 폼 좀 잡힌다고 무슨 갬성이네 어쩌나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다가 대학 가서 고생한다. 부모님이 사주신다고 할 때 윈도우랑, 왜냐면 대학이 윈도우랑 안드로이드를 쓰니까 이거 명심하기 바라고.